네, 어서 오세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전화를 피해서 피난 갔던 유럽의 각 민족들이 정부의 지휘하에 수백만, 수십만씩 그 제 국가를 다시 찾아 돌아갔고, 각국에서 매국노 처단, 살풀이도 있었고요. 또 연합국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어떤 체제를 선택할지 선거하고 투표가 행해졌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서유럽 정치계는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었었어요. 실상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의회 민주주의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파시즘, 나시즘 이런 게 탄생한 거잖아요. 전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지 파시즘은 아니고 딴 걸 찾자.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나치즘에 대한 대안으로는 차악이었어요. 오래된 제도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어떤 사회주의 친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의 그 논의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쟁 끝나니까 그 공산주의는 소련이고 사회주의는 그냥 평등 정도,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오랫동안 논의를 했음에도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그게 단순한 이미지로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그런 방식으로 나눈 거죠. 예, 유럽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고요. 프랑스, 이탈리아는 공산당이 20%에서 30% 정도 국회 의석을 차지했지만은 결국 이제 좌우 연정 체제로 갔어요. 이 프랑스가. 이탈리아는 이제 사회주의 조금 가톨릭 지지 많이 그래서 정권을 잡았죠. 조금 시간이 흘러서지만 이제 서독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죠. 특히나 그 서독 같은 경우는 그 사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민주당 안으로 사회민주당이 어떤 웬만한 것들을 좀 갖다 집어넣었죠. 벨기에 같은 경우는 공산당 의석이 13% 정도 됐었는데 결국 입헌 군주제를 택했고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전체가 다 사회주의, 사회민주당 계열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38%에서 41%까지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점령지가 아닌 그 서유럽에서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든가 인물들이 정권을 잡아가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남한도 똑같다는 게 중요해요. 남한도요, 서유럽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갖고 갔었어요. 응?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서유럽 국가들 경제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미군정은 일희일비했죠. 나치 잔당들이 많았던 그 동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이 소련이. 그래서 잔당 소탕을 하면서 동유럽 각국의 정부 구성에 이제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죠. 조언을 해줬어요. 예, 미 국무부 전신도 보면 항상 조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치 이런 말 절대 안 썼어요. 조언입니다. 통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들 나라는요, 나치 잔당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뿐이지 적군이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적군이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통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적국 아니거든. 근데 일본과 똑같이 적국 취급을 해가지고 통치를 해버렸다고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은 동유럽 공산당들한테 조언해주고 도와줬어요. 뭘 강제한 게 아닙니다. 좌익 중에는 그 레닌이 한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죠? 좌익 중에는 말이야,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소화병이 걸린 놈들이 있다. 그래서 레닌이 뭐라 그랬냐면 꼴통처럼 자꾸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공산주의 원칙을 발끝까지 주장하지도 말고 좀 통 크게 놀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을 하는데 필요하면 의회도 들어가고 보통 정당들과 연정도 하고 말이야. 공산하라고 하는 게 무슨 정해진 거 있어? 각 지역에 맞도록 해라.
그러면서 왜 자꾸 꼴통처럼 행동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닌 이상이요. 이제 정치를 하라. 그게 이제 공산주의 정석이었어요. 레닌의 이 교훈이 그 당시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이렇게 먹히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걸 기만전술이라 그랬죠. 지들도 그만큼 정치를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기만전술이래.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좌익 진영 논리도 있지만 우익 진영 논리도 있잖아요. 깊숙하게 빠져버리면 그게 이제 극우 극좌가 되잖아요. 그죠? 스탈린은요, 거대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소련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인적인 파워가 굉장히 셌습니다. 따라서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성격, 생각이 유럽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요, 이 스탈린의 기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이게 방어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스탈린의 자세예요. 스탈린은 겁이 많아요. 원래 공산주의가 국제주의잖아요. 응? 세계화주의잖아, 공산주의가. 근데 뜬금없이 일국사회주의를 왜 했겠어요? 지 성격상 국제주의가 안 맞아서 그래요. 뭐 별소리 다 해놨지만 실은 지 기질이 안 맞아요. 스탈린은 말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한테 막 접촉했던 레닌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기질이 달라요. 응? 스탈린은 똑똑하고 정치도 국내 정치도 참 잘하지만 근본이 촌놈이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북한의 공산화 과정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냉전 논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소련의 뭐 동유럽 팽창 이런 말을 하는데, 소련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동유럽으로 팽창한 거지 소련이 팽창한 게 아니라고. 이 주제를 내가 핵심 책으로 썼던 게 토니 주트의 포스트 워거든요. 이 책이 말이에요, 이 토니 주트도 상당히 우파적인 사람이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장이고 극우파인 스트로브 탈버트가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좀 꼴통적인 보수 우파 서적이라고. 이게 여기다가 여기서 내가 참고를 많이 갖고 왔어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스탈린은 위험 회피형 인간으로 유명하지 않느냐.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이 간절히 지원을 기대했을 때 철부지들이 가망 없는 일에 매달려서 미국의 개입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동유럽 공산화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선호했다. 됐어요? 이 사람 한국의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 같으면 이 토니 주드하고 스트로브 탈벗을 갖다가 친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막 총사 죽이려고 그러겠네. 이 서북 청년단 같은 학자가 보기에도 스탈린의 일처리는 합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이 내전을 벌이면서 소련한테 굉장히 좀 지원해달라 그랬어. 안 갔다고. 왜 안 갔냐 하면 처칠한테 그리스에 손 안 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히려 욕했어. 왜 내란을 하고 난리냐고. 이 자세를 북한에도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스탈린은. 근데 서구 역사가들이 스탈린의 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을 다 알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합법을 가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왜곡 홍보했다고. 스탈린은요, 이 동유럽을 공산화해야 했어요. 응? 한국처럼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고 바로 자기네 나라 서쪽에 쫙 몰려 있잖아, 동유럽. 그래서 공산화를 해야 소련을 방어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스탈린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 참견하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동유럽 공산화를 연구했던 대다수 역사가들이 어떻게 지적하냐면, 스탈린은 공산주의의 국제적인 전파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다,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서구 언론은 소련 팽창이라고 뻥 같은 소리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스탈린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같은 것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군대가 들어가 있는 점령지인데도 동유럽 국가들의 외교가 이게 친소적인지 우리랑 친한지만 따졌지 해당 국가 내부 정치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 국내 정치에는 거스 히든크처럼 귀재였던 이 스탈린이 말이야. 국제 정치 감각은 없었다고. 아니 감각이 없다기보다 좀 개입하기 겁을 되게 많이 냈다고요. 미국 눈치 살살 보고 막 그러고 살았다고. 겉으로 보면 말이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한국 축구를 말이야.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관중처럼 즐기는 위리겐 클린스만 같아요. 아니 내가 뭐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나랑 나이도 같고요. 그 젊은 시절 제가 클린스만 팬이었어요. 다 사인도 받아놨다고. 이 사람요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제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전술도 모르고요. 감독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워낙 사람이 착해가지고 네 편 내 편이 없어. 책임질 일도 싫어하고 그런 성격 갖고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온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응? 클린스만이 잘못한 건 아니지. 뭐 아무튼 한국 축구 클린스만이 있는 한 개인의 능력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전술 그런 거 없어요. 스탈린도 똑같았다니까 대외 정책이. 아이고 그렇게 연결될 줄 몰랐네 저도. 그럼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이게 이제 스탈린의 외교였고요. 이게 실은 푸틴도 좀 비슷한 외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련 외무상 몰로토프가 1945년 2월 자꾸 영국하고 미국이 폴란드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폴란드는 우리가 점령해서 들어가기로 했잖아. 응? 지금 우리는 당신들이 들어가기로 했던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뭐 그런 데서 어떤 정부가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응? 우린 뭐 선호도도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한테 뭐 물어본 적도 없고 아무튼 영국하고 미국 점령 지역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우리 간섭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스탈린이 뭐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줄곧 말하기를 점령한 사람이 점령지에 자기만의 사회 체제를 부과한다. 즉 나는 내가 점령한 동유럽에 공산 체제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의지를 밝혔어요 서방에. 하지만 이 말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영국과 미국은 내가 점령한 지역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스탈린은요 1918년 그 볼셰비키가 독일한테 주어버린 땅, 그 땅 중에 돌려받지 못한 그 땅들이 있어요. 뭐 베사라비아라든가 카르파티안 남부, 우크라이나 서부, 핀란드 동부, 발트 3국, 뭐 동프러시아의 그 퀘니스버그 있잖아요. 칼린그라드. 이거 되찾은 거로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는 다른 문제였다고요. 저 땅은 원래가 러시아 땅이잖아. 레닌이 줘버렸잖아. 트로츠키하고 독일한테. 그거 되찾은 거예요. 그거로 되게 만족해했다 이거예요. 이 동유럽의 점령지 그 나치 세력이 거의 소탕되었고요. 농민 정당들이 세력을 많이 얻어갔다고요. 이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공산화 시키는데 강압 죽일 필요도 없고 강압 죽인 방식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소련 헌법은요. 소련 그 자체 내에 있는 여러 공화국들이 있잖아요. 그 연방 가입 탈퇴 자유를 줬다고. 그랬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뭐게 강요하겠어요? 그래서 뭐 동유럽의 모든 공산화 과정을 도와주었지만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되게 했다고요. 이게 이제 주변국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 특히 미국하고 문제 생기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그 스탈린의 개인 성격이기도 하지만은 소련의 이미지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정당한 이미지를 강압을 통해 갖고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는 없었다고. 예? 북한에서도 동유럽과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도 공산화 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남 탓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사실이 그랬는데.
실제 사실을 막 왜곡해가지고 막 소련이 막 뭐 북한을 막 공산하고 막 이런 미군정이 그렇게 했듯이 자유주의화 했듯이 그렇게 자꾸 판단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응?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실현돼 들어간 거예요. 공산 게릴라들이 단박에 전후 정치를 주도했던 그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유고의 아주 친한 국가 알바니아 소련군 없이 자발적으로 공산 정부를 세웠다고요. 응? 뭐 한국에서도 그 김일성이 뭐 신분 세탁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조시프 티토도 빨치산 지도자가 아니라 뭐 소련의 스파이라고 하는 뭐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증거 없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공산 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소련이 해방한 동유럽 각국은 말이에요. 워낙 침략을 많이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소국이라서 소련 같은 승자의 보호를 원했다고요. 게다가 그쪽에 사는 민족들이 비교적 좀 가부장을 좋아하고 전체주의적인 정치의 그 전통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유주의보다는 소련 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거죠. 유고슬라비아하고 이제 알바니아가 굉장히 쉽게 공산화되었다면은 동유럽 각국 공산당은 이제 전술을 좀 부리죠. 정치를 한다고 2당 합당, 뭐 3당 합당, 합종 연행을 마구마구 해가지고 세를 불려갔다고요. 그 동유럽의 모든 공산당들은 그 소련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힘을 받아가지고 이 정치를 해나갈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정권을 잡아갔어요.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공산주의로 묶거나 뭐 공산국가라고 하는 공산주의라는 단어보다는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뭐 인민민주주의, 뭐 Popular Democracy 이런 단어를 막 쓰면서 대중한테 어필을 했다고요. 전쟁 끝나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자꾸 민주주의 그랬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도 공산주의라는 단어보다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요. 이 모두 정치였다고요. 한국의 미군정처럼 폭력하고 강제를 쓴 게 아니에요. 미국이 동유럽 국가들을 공인해 줬잖아. 왜 공인을 했겠어요? 권력 장악의 과정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정적을 제거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부르주아 지주를 대표로 하는 정치인들을 제거를 했죠. 추방시키고. 이건 원래가 공산주의 자체가 일당 독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죠. 사회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 한 번이라도 남의 입장에 좀 서봐야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원래부터 공산주의자가 많았어요. 공산당이 의회 의석을 38%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소련군은 1945년 12월 달에 일찍 철수해버렸어요. 자기들 스스로 공산화하겠다는데 간섭할 이유가 없죠.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원래 사회주의 계열이었는데 1948년에 들어서는 민중 봉기를 통해 공산 계열로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가장 경제가 좋았으니까 또 그럴 수 있었죠. 체코슬로바키아가. 이건 자발적인 공산 경제를 지향하고 자발적으로 공산화를 했어요. 불가리아하고 루마니아는 이 나치였잖아요. 나치 편이었다고. 공산 정치 세력이 미약했다고. 불가리아 아니고 루마니아가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이 지지하는 농민 세력이 되게 강했어요.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로부터 독립할 때 러시아가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쉽게 택했고요. 어디까지냐면 이제 뭐 기독교이자 뭐 의회 민주주의자 뭐 페트커프 같은 사람 교수를 시켜버렸다고 스스로. 예. 그러니까 한국의 조만식 어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농촌국가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 상당수가 모스크바파, 뉴페이스예요. 이게 북한하고 비슷해요. 국내파가 있고 국외파가 있다고 이 루마니아에. 근데 국외파가 정권을 잡게 되죠. 대다수 루마니아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정치적인 허벌판이었죠.
이 루마니아, 이 정치적인 허벌판 루마니아의 김일성처럼 탁 나타난 사람이 유대인 여성 안나 파우커란 말이에요. 광적인 스탈린주의자예요. 그러나 생긴 것하고 다르게 되게 부드러웠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이었던 사람들 숙청하고 체포했어. 하지만은 한 2,500명 정도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해 줘 버렸고요. 무기를 반납했던 파시스트 대원들도 사면해 줬습니다. 나치 대원들을 너무나 풀어주니까 소련군 수뇌부가 막 불안해했다고요. 응? 그리고 소련군 수뇌부가 공산화하려면 반공주의자들 체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안 들었어요. 네가 뭔데 이래버렸습니다. 오히려 반공을 막 외치던 그 사회민주주의자들하고 자유주의자들을 보호해줬어요. 참 여걸이죠, 여걸.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도 싫어했습니다. 이 한 주먹거도 되지 않는 루마니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이 동유럽 공산화가 소련에 큰 영향 없이 자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독일하고 러시아를 모두 싫어했던 폴란드. 아주 전통적으로 영국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얻어 터지는 거죠. 대전 시작하자마자 독일하고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폴란드가. 그리고 폴란드는 영국하고 미국이 소련 관할로 버려버렸다고? 버림받은 거야, 아버지한테. 갈 곳이 어디 있어? 소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련은 아예 1944년 7월 달 정부 형태를 만들어서 폴란드한테 갖다 줘버렸다고요. 폴란드 정치인들이나 뭐 고민하고 싫어했지 농민들은 좋아했어요. 폴란드는 농민당이 되게 세거든요. 농민당이 당원이 60만 명이에요. 그 당시 폴란드 공산당원은 6만 명밖에 안 됐어. 10분의 1이었다고. 하지만 농민당 사람들이 공산당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그 선거했을 때 공산당이 국회의석의 80%를 얻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갈 수도 없었다니까. 동독처럼. 동독도 그렇잖아요. 동독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서독이랑 맞부딪히게 일본을 만들어 놓은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 두 나라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북 청년단 같은 것들이 날뛰다가 내부적으로 이제 지지도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파들이 공산화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근데 헝가리가 좀 갈짓자를 많이 걸었어요. 나치에 붙었다, 연합국에 붙었다, 막 그랬다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지식인들이나 많이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이 동유럽에서요, 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어쨌다, 공산당을 지지했다, 표를 던졌다,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공산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쪽이 싫어서 그리로 간 게 대다수예요. 저놈이 싫으니까 이쪽이라도 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한 10년 흐르고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서유럽하고 동유럽을 좀 비교하니까 우리가 좀 못한 게 있네? 이건 다 소련 잘못이야! 이래버린 거죠. 공산주의 잘못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봉기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상이 항상 소련이었지 공산주의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왜곡하지? 그죠? 서양 역사가들이 또 왜곡을 또 끝없이 해야 돼요. 프랑스의 스탈린주의자 디클로스. 그러니까 동유럽 각국의 공산화가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948년. 동유럽의 공산화는 소련이 뒤에 있어서도 아니고 나라가 구태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독립하고 싶었다. 그래서 저기 공산화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공산화는 독립을 되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련 자체가 그랬잖아요. 각국의 독립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렇게 의지를 표명해 준 사람은 소련 공산주의밖에 없으니까 공산화가 쉽게 됐단 말입니다. 이 디클로는 나치 점령 시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나치 사령부에 찾아가서 공산당을 허용해 달라 그랬다고. 이런 또라이였다고요. 눈치 안 가리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당하게 평가한 게 바로 이거예요. 동유럽의 각국은 스스로 독립을 진짜 원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공산주의가 민족 독립을 강하게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튼 아시아 공산화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소련은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공산화를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한을 마치 패전국 일본처럼 취급해서 신탁 통치 운운하면서 남한의 자유주의화를 100% 쥐고 흔든 미군 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우리는 지금까지 동유럽을 뭐 위성국가니 뭐 소련의 뭐 하청국가니 위성국가가 뭘 뜻하는지 난 이해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 누가 정의 내린 거야? 단어 누가 만든 거야? 소련 헌법은요 소련 내부에 연방자치공화국한테 무한한 권리를 주고 자치권을 줬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응? 물론 현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응? 그래도 이렇게 헌법에 적어놓은 소련한테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하수인이라고? 이거 어불성설이죠. 예? 미국의 지배하에서 진짜 하수인으로 사는 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돼지 눈은 돼지만 보이니까. 브레진스키는 대놓고 그랬잖아. 일본, 한국 응? 하수인 국가라고 미국에. 참 뻔뻔해져 그죠. 동유럽 가서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길거리에서 얻어맞습니다.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받거나. 소련이 붕괴하고 그래서 소련이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싫어하는 거지 공산 체제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에요. 헝가리 봉기가 보여주듯이 싫어했다면 소련이 싫었지 공산주의를 싫어한 게 아니었다고. 동유럽 부르주아들이나 과거를 싫어해요. 동유럽 서민들은 그냥 과거를 잊고 싶어 하지 뭐 싫어하고 좋아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요. 그냥 잊고 싶은 거예요. 다 옛날 얘기다 이거죠. (1947년부터) (1952년까지) 공산체제를 선택한 그 동유럽 경제정책이나 정치체제나 모두 자유로웠어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공무원 좋아하잖아. 공무원 직업 좋아하잖아. 모두 공무원이었어요. 이들 자유롭게 기업의 공무원화, 국유화를 지향했다고. 동독 전문가 노만 나이마크가 있습니다. 기술한 대로 소련은 미리 짠 계략도 없었고 이념적 주장도 없었다. 점령한 지역에서 구체적인 일에만 신경을 썼다. 이 구체적인 일이 뭐야? 돈벌이.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냥. 예? 동유럽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썼다고. 우리의 이 조 아저씨가 조셉 스탈리노 클린스만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유럽 왜 책임을 져야 돼? 응? 클린스만은 감독이긴 하지만 스탈린이 왜 동유럽을 책임져야 되냐고요. 지네들한테 가까이 오면 소련 방어에 좋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지. 뭐 강압한 게 없다고요. 구체적인 일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봐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유럽 공산화를 말이에요. 이 정치 이념보다 경제 교류로 이해했다고요. 이거를 정치 이념으로만 파악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라고. 유럽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1945년 7월 달에요. 포츠담에서 그 트루만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 뭐 스탈린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동독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우라늄 광산을 사가지고 광부 20만 명을 시켜갖고 우라늄을 캐기 시작한다고. 그 일이 1945년부터 47년까지 제일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실은 스탈린한테는. 무슨 공산화가 어때네 저때 이게 아니라 예? 이 자본이 떠나간 폴란드라든가 불가리아 이런 데서 오로지 사업만 하려고 그랬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고. 헝가리 폴란드에 군대는 배치해 두었지만 이게 점령한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데 용이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동유럽 재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응? 마샬 플랜처럼 몰로토프 계획이라고 있다고. 여기에 들어온 나라가 헝가리하고 루마니아예요. 근데 헝가리 루마니아가 나치에 붙어갖고 소련하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돈 달라고 그랬어요.
같은 동유럽의 같은 경제 조직 안에서 서로 도와주자 그래 놓고 돈 달라 그랬다고, 배상금. 그리고 1948년 헝가리 한해 수입 15% 가져갔고 루마니아의 한해 수입 17%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소련이 말이에요. 이 동유럽 국가들이랑 굉장히 외교를 차갑게 했다고요. 지들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특히 불가리아하고 폴란드는요, 도움을 받기는커녕 1960년대까지 소련을 도와줬다고요. 이런 나라가 무슨 지배권을 행사하겠어요? 소련은 1950년대 초까지 가난했습니다. 권력 투쟁도 여전했고 1947년 기근이 와가지고 막 굶어 죽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어. 그런 와중에 무슨 동유럽하고 북한한테 너그럽게 행동을 해요. 너그럽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응? 소련이 북한하고 동유럽 장악하는데 열렬히 지원했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이렇게 만들어내고 교과서에 적어놓고 그래. 소련하고 동유럽에서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공산권을 어떻게 무너뜨려 버릴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는 오로지 미국하고 영국만 그렇게 생각했다고. 소련이 북한한테 영향을 줬다면 점령국으로서의 위세, 무섭죠 물론, 그죠? 그리고 정치적인 조언, 경제적 조언, 군사 고문단, 뭐 이 정도예요. 김일성이 소련한테 그렇게 무기를 달라 그랬지만 많이 안 팔았잖아요. 소련도 못 살았다니까. 팔아먹으면 좋은데 미국 눈치 보면서 팔 수가 없어갖고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게다가 스탈린은 미국하고 유럽만 관심을 뒀어요. 미국이 끼어들지 않는 이상 북한에는 관심이 1도 없었다고. 미국처럼 한국 남한 일에 속속들이 관여한 미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일에 관해서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유럽의 그 사회주의 성향이 아주 진했지만 그 이후 50년대 경제 발전에 영향 끼친 거 하나도 없고요.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는 자치적이었고요. 서유럽보다는 조금 못 살았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 아주 잘 살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빈부격차가 없잖아, 동유럽은. 그 서민들이 서유럽보다 훨씬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 GDP라고 하는 건 빈부격차를 속이잖아요. 아무튼 잘 살았습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그랬던 거죠. 괜히 해체한 거야. 응? 더 이상 자유체제냐 공산체제냐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거로 연관짓지 말란 말이에요. 왜? 관계가 없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교역 영역을 넓히느냐, 금융과 기술을 얼마나 개발하느냐, 그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유발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관건이지 정치 체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요. 게다가 지금은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냉전 논리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만들 한국전쟁 2부도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